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강의 안의 이 5항에서 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소 설명이 부족하거나 혼동을 드리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5항에서 말씀드렸던 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X라는 사람이 그렇죠? X라는 사람이 하나의 문서로 갑을 병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하게 되면 갑을 병에 대한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피해자인 한 명이 즉 갑이 X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인 을과 병에 대한 모욕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고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였고요. 또 갑을 병이 이미 고소를 X를 고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갑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을과 병의 고소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갑을 병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것인데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33조에 보시면 고소의 불가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경우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고죄이어야 하고 공범이어야 합니다. 친고죄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고죄 공범에는 총칙상의 공범, 즉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과 같은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역시 형법 총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형법 총론 시간에 예를 들면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두 사람 이상의 참가나 단체의 행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형법 115조의 소요죄나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같이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집합범이 있을 수 있고 수뢰죄와 증례죄와 같이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과 같이 두 사람 이상이 대항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대항범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집합범과 대항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그것이 친고죄가 된다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동일한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죠. 가담한 자들의 처벌 여부가 서로 다르게 결정되는 결과를 막아서 형벌권을 공평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친고죄의 공범이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고죄의 경우는 크게 신분관계 유무를 묻지 않고 친고죄로 인정되는 절대적 친고죄. 예를 들면 형법상의 모욕죄라든지 사자명예훼손죄 같은 것은 신분관계 있거나 없거나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 친고죄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신족상도례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는데 절도죄를 배우면은 친족상도례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일정한 신분자 사이에서만 친고죄로 인정되는 상대적 친고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가 이와 같이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절대적 친고죄에 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9년에 선고된 2008도 7462 판결인데요. 판시사항 1번을 보시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범 중에 일부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하면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한편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요. 고소 취소에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죠. 그래서 1항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저작권법, 이 당시 문제되었던 구저작권법의 구저작권법 97조 5 위반죄가 친고죄였는데요. 그래서 친고죄에서 공소 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소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 사건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고죄인 저작권법 97조 5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들만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즉 고소인은 고소회사였는데 피고소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이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피고소인들만 이렇게 피고인들만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공소의 일이 고소하지 않은 공소의 일이란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소의 일이란 사람이 공범으로 밝혀지는데 그러면 친고죄 공범이니까 공소의 일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거나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공소의 일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그 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의 일에게 향후, 그렇죠? 공소의 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회사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공소의 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인은 공소의 일을 고소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어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 공소의 일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공소의 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만약 이 건을 고소 취소하게 되면 피고인을 고소 취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3.1항을 보시면 판상 이와 같은 고소 과정과 합의서의 내용 및 고소 대리인의 진술 내용에다가 원심인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 회사는 처음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것처럼 위에서 본 것처럼 1, 2, 3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을 뿐, 공소의 일에 대해서는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고소불가의 원칙상 공소의 일을 고소한 것이 되더라도 더 이상 공소의 일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것으로서 공소의 일에 대하여 고소 취소장이 아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유가 만약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하였을 뿐 공소의 일에 대하여는 고소한 바가 없었기에 만약 기왕에 한 고소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그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 여기고 공소의 일만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고소인 회사의 고소는 처음부터 공범 중 일부만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공소의 일을 제외하고 일부만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공소의 일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의 표시를 통해서 공소의 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공소의 일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고소인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범인 피고인들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까 원심으로서는 실체 판단에 앞서서 실체
형식 판결 제가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 실체 관한 판단에 앞서서 직권으로 고소인 회사가 과연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만을 위하여 고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공소의 일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것이 수사기관과 공소의 일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먼저 형식적 사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라는 소추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친고죄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소 취소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 법칙을 위배하고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제가 계속 예로 드는 피고인 1, 2, 3이나 공소의 일에 대해서 다 친고죄가 되는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고소인 회사가 공소의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편법 같은 수단을 썼는데 결국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누군가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식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취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이 저작권법 위반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해하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상대적 친고죄인데요. 상대적 친고죄에 대해서도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그 법리를 따져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 갑이 있고 피고인 을이 있고 피고인 병이 있을 때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V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하고 갑, 을, 병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친족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친고죄가 되고 누군가에는 친고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친고죄에 대해서만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관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자만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 효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신분관계가 있는 자만이 친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친고죄라서 그렇죠? 신분관계가 있는 자만이 친고죄가 되는 것이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신분관계가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 효력이 불가분인지만 따져보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비신분자니까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아니죠. 따라서 친고죄인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이유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자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한 경우 다른 신분자가 있다면 고소 취소 효력이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미치겠지만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비신분자는 친고죄의 공범이 아니니까요.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세 사람이 절도죄를 범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갑과 을만이 상대적 친고죄 적용 대상인 친족 관계에 있고 병은 친족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갑, 을, 병이 공범으로서 피해자 V에 대해서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대적 친족 관계에 있어서 친고죄에 해당하고 병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병에 대해서 피해자가 병에 대해서 고소하더라도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니까요. 신분자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일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거꾸로 갑, 을, 병에 대해서 다 고소를 했다가 갑이나 을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병에게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갑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면 친고죄의 공범인 병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병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의 경우입니다. 자세히 하나씩 차분히 따져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족상도례의 관계를 이루는 수인,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설명한 것은 갑과 을에 대해서는 갑에 대한 고소 또는 갑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당연히 친고죄의 공범인 을, 다른 친족에도 효력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사항이 바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의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죠. 그렇죠? 불가분의 원칙이 바로 이런 경우니까요. 사항은 물론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상대적 친고죄에 관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여기서 지금 제가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문제에서 사례 형태라든지 또 질문의 형태로 여러 시험에서 등장을 하기도 하니까요. 잘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기억하시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친고죄여야 되고 친고죄의 공범이어야 고소 불가분의 주관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인인지 아닌지 공범 중에 그것을 따져서 친고죄에 대해서만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서만 고소의 효력이 미치거나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을 이해를 못하시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고발, 친고죄처럼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있어야 친고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죄들을 필요적 고발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필요적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그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필요적 고발 사건이란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관계인의 고발이 있어야, 고발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배우겠습니다만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3자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제3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필요적 고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필요적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필요적 고발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필요적 고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친고죄의 고소 사건과 같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요. 필요적 고발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삼양사, 그 다음에 대한제당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되었는데요. 고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고발인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양사만 고발을 했을 때 둘 사이가 만약에 공범이라면 대한제당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고발의 요건이 효력이 미쳐서 대한제당 주식회사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시면요. 1.1에 보시면 공정거래법은 19조 1항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서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금지함으로써 제3호소정의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 제한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으로 되돌리는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으로 되돌리는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생산 또는 판매 경쟁 등을 통하여 그러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리를 설치를 하고요. 이른바 경제법의 영역이죠. 공정거래법은 거기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한편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 출고 등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상품의 생산, 출고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법리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에 비춰서 살펴봤더니 설탕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1999년 말경부터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2001년 11월경까지 주식회사 삼양사와 피고인 대한제당 주식회사가 기존 합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합의 물량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91년부터 2005년 9월경까지 피고인들과 CJ 주식회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01년 11월경 새로운 합의 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그 후의 행위와 단절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아래 합의 이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서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죠?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필요적 고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2항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필요적 고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소추 조건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자 1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 행위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진 않고 있다.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저희가 공부한 형사성법 233조도 공정거래법에 준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명문의 근거가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만약에 그 유추적용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필요적 고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으로서 행위자인 사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심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 CJ 주식회사, 피고인 그 밖에 다른 4, 5, 6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는 소추요건이 결여가 돼서 공소 기각 판결, 형식 판결을 해야 된다는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다른 법리의 위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233조를 고발 사건에 준용하게 되면 준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법리상 이해가 되는 측면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금방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A 회사, B 회사, C 회사 등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말 그대로 형평, 정의에 부합하게 모든 업체를 다 고발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별적으로 일부 회사만 고발을 한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고발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 내지는 부정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나 조사 이런 것에 협조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를 고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을 적발해낼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선별적으로 어떤 회사는 처벌받고 어떤 회사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부정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필요적 고발 사건에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해서 그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수고